네, 3화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어 보여서 4화로 넘어갈게요. 4화에서 보면은 이제 삼형제 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속에 관한 부분과 이제 처분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영우의 하나뿐인 친구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의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삼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남이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장남과 차남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법이 그래. 장남이 차남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차남이 삼남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장남, 차남, 삼남 5대 3대 2 이렇게 분할하는 계약을 하자. 돈으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가져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첫 번째, 과연 그럴까? 장남이 차남보다 상속을 많이 하고 차남이 삼남보다 상속을 많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를 1.5, 자녀들은 다 1 균등하게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이 한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내가 변호사한테도 다 알아보고 내가 법을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 4억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1억 5천, 자녀가 셋인 경우 자녀가 1억 이렇게 나눠 갖게 되겠죠. 자녀가 셋, 배우자가 하나, 1.5, 1 이렇게 나눠 갖는다. 그래서 전체 4억 5천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세금이나 이런 것도 균등하게 그 비율대로 분할을 해서 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게 1991년도 이후냐는 질문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상속법이라는 건 따로 없고 상속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보면 되는데 1991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던 개정 민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부분, 가족에 관한 법 및 상속에 관한 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크게 개정이 됐어. 근데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입니다. 직계비속 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하도록 함.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1.5 대 1 혹은 1.5 대 1111 1.5 대 11111 여러 명일수록 이제 조금 가져가게 되니까 모수가 커지면 결국 작아지겠죠. 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1991년도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1991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상속 사건에 관한 경우에는 자녀들은 모두 균등하게 분배를 받도록 민법이 바뀌었다.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첫째여도 막내여도 똑같이 1씩 1대 1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 속아서 처분문서에 도장을 찍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계약서, 이 계약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와 기망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기와 기망이라는 게 과연 입증이 되나요?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얘기한 카톡 대화가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다 알아봤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니? 이렇게 내가 법 내용대로 한 거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도 법이 그렇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속사정은 사실 증거가 없는 한 각자 유리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처분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속아서 그랬겠지, 아니면 나중에 이건 취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누군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어줘 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도장을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도장을 찍었는데 난 내용도 안 보고 찍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법원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일수록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취소가 맘대로 되진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 민법의 다른 조문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바로 증여 파트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그라미랑 동동삼씨, 동그라미 아버지, 삼남이 장남과 차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짓말 참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다투게 됐고, 그렇게 맞아서 삼남 동동삼씨와 동그라미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친 상황에서 막 붕대를 감고 재판을 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다친 거냐 그랬더니 장남과 차남이 때려서 지금 상해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제를 주장합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민법 제 556조예요. 자, 수중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중자라는 게 뭐냐면 증여를 받는 사람. 여기서는 장남과 차남이 되겠죠.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자, 증여자는 누구예요? 증여를 하는 사람. 삼남이 되겠죠. 동그라미 아버지. 에 대해서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라는 건 없었던 일로 하자, 물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죠. 증여자, 동동삼씨, 그 다음에 그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였잖아요. 자, 그 딸도 다치겠잖아. 때렸잖아. 그러니까 증여자와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을 해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범죄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증여를 해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얘기를 해서 이 증여가 해제됐다. 그래서 이제 무효가 없었던 일이 돼버려서 서로 이제 3분의 1씩 합의하게 되면서 아주 아름답게 끝난 그런 회차였죠. 일단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속아서 했어요, 나는 이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서, 법이 그렇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속아서 했어요 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증거, 혹은 그거를 뭔가 종이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얘기를 했다거나 했을 때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을 때 문자로든 녹음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은 그걸로 입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증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증인이 법정에 와서 뭐라 그래? 나는 그런 거 들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지, 순순히 와서 얘기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잖아? 그러면은 도와주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야, 내가 봤는데 너 진짜 억울하겠다. 야, 네가 그럴 사람이니? 내가 법정이든 어디든 가서 너 유리하게 증언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면, 그래,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진술서 받으시거나 당장 녹음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좀 무르익고 정말 막상 내가 시간을 내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얽히고 싶지 않아요. 자, 재판이라는 건 평일 오전이나 점심에,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은 난 반차를 쓰거나 월차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남 싸움에 끼고 싶겠냐고. 안 끼고 싶어요. 저도 직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 싸움에 끼는 거지, 저는 진짜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낀다고. 내가 거기 껴서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데, 괜히 상대방이랑 척만지게 되고 혹시나 상대방이 날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굳이 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막말로 걔네 일이잖아.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너무너무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걔를 불러서 너 그때 들었어?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녹음이라도 해놨다면은 참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걔가 그렇게 나 들었지, 그때 뭐 장남이 차남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라는 부분을 녹음을 해놨어. 근데 걔가 막상 법정에 나와서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뭐 얘기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상반된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면 둘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거는 뭐 뒤에 말한 게 맞는 거라서 앞에 게 뒤집어지는 거고 무조건, 아니면은 앞에 게 무조건 맞고 뒤에 게 무조건 아니다, 뭐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진술이 달라졌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과연 어떤 게 거짓말일까? 라는 판단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전에 녹취도 없는데 뒤에 걔가 법원에 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는 것보단 녹취가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인이 될 만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일단은 녹음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면서 그 증거를 좀 남겨놓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모든 사건에서 통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